요즘 교권 위기라는 말 정말 많이 들리죠. 대한민국 사회를 정말 뜨겁게 달군 주제인데 오늘 이 자료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그 핵심을 한번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침에 모닝콜 좀 해달라는 학부모, 싸우는 학생 말렸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교사. 이게 여러분 그냥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날 많은 한국 교사분들이 실제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정말 이 한 문장만 봐도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짐작이 가시죠? 바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볼게요. 먼저 지금 교실이 얼마나 심각한 위기인지부터 짚어보고요.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떤 법적인 장치들이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게 시행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지 살펴볼 겁니다. 다른 나라들 사례도 좀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학교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바로 교실의 위기. 도대체 무엇이 우리 선생님들을 이렇게 벼랑 끝까지 내몰게 된 걸까요? 핵심적인 문제들을 짚어보면 크게 한 4가지로 볼 수 있어요. 우선 일부 학부모님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요구, 우리가 흔히 갑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학생을 지도하는 정말 정당한 활동인데도 이걸 아동학대라면서 악의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막 늘어났습니다. 물론 학생이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수업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일도 있었죠. 근데 진짜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이 모든 상황을 선생님 혼자서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전부 감당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이 정말 심각해지니까 우리 사회랑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었겠죠. 그래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버린 교실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법이라는 보호막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그 핵심이 바로 교권사법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한번 쉽게 풀어볼게요. 첫째, 이제 학부모는 선생님의 전문적인 지도를 존중하고 협력해야 할 의무가 법에 딱 명시했어요. 둘째, 골치 아픈 민원들 있죠? 이걸 더 이상 선생님 혼자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학교장,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못 박았습니다. 셋째, 이게 정말 중요한데 선생님이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한 건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생겼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냥 막무가내로 거는 악성 민원 자체를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해서 학교가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법들을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입니다. 예전처럼 학교 안에서 알아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 있는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더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사안을 판단해서 학교나 선생님 개인의 부담을 확 덜어주게 된 거죠. 좋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된 지 이제 1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자, 과연 현장은 좀 나아졌을까요? 초기 성적표를 한번 보면서 여전히 뜨겁게 논쟁 중인 지점들은 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이 새로운 위원회에서 하루에 처리하는 교권 침해 심의 건수가 전국 평균으로 무려 15건이래요. 매일같이요? 뭔가 이상하죠? 제도를 만들었는데 왜 사건은 줄지 않고 이렇게 계속 접수되는 걸까요? 이 숫자를 놓고 해석이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봐라, 제도가 효과가 없다는 증거다, 실패한 거다,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아니다, 이건 예전 같았으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일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이 시스템이 나를 지켜줄 거다 믿고 용기 나서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신뢰의 증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고가 늘어난 걸 긍정적으로 본다고 해도 여기서 또 다른 비판이 나옵니다. 그건 바로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진 거 아니냐는 거예요. 이른바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죠.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그 이유는 문제를 처리하는 주체가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는 학교 안에서 위원회를 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좀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우리 학교만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학급 교체 같은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법률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지역위원회에서 정해진 점수 기준에 따라 딱딱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가 비단 우리나라에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다른 선진국들은 이 비슷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시야를 좀 넓혀서 해외 사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른 나라들 방식을 보면 정말 흥미로운데요. 예를 들어 영국이나 독일은 아예 법으로 선생님한테 권한을 줬어요. 수업 방해하면 교실 밖으로 내보내거나 방과 후에 남길 수 있는 권한 같은 거요.
미국은 스케일이 더 큽니다. 학교 안에 경찰이 있어서 학생이 폭력을 쓰면 바로 체포해버리기도 하고요. 심지어 어떤 주에서는 자녀가 친구를 괴롭히면 그 부모한테 벌금이나 징역형까지 내린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사안이 심각하다 싶으면 바로 경찰에 넘기도록 매뉴얼이 딱 정해져 있고요. 자, 이렇게 해외 사례까지 봤는데요. 다시 우리 현실로 돌아와 보죠. 그럼 앞으로 우리 학교는, 우리 교육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법을 바꾼 건 시작일 뿐이고 이제부터가 진짜 장기적인 균형점을 찾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그 길을 찾는 과정에서 아주 뜨거운 논쟁거리가 하나 있죠. 바로 학생 인권 조례입니다.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 조례가 너무 학생의 권리만 강조한 나머지 선생님들의 정당한 지도 권한을 위축시켜서 오히려 교실의 균형을 깨뜨린 원인 중 하나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는 이제 몇 가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된 것 같아요. 학생의 인권과 선생님의 교권, 이 둘은 정말 함께 갈 수 없는 걸까요? 해결책이 법을 더 촘촘하게 만드는 데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인식을 바꾸는 문화의 변화에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학교라는 공간에서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를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우리가 어떤 답을 내놓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교육의 미래가 달라질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하나의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우리 사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선생님도 학생도 모두가 교실 안에서 안전하다고 느끼고 서로를 존중하고 또 신나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직 없겠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입니다.